지금은 경제 위기가 올 거라서 금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금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구나. 김치 프리미엄? 네. 우리나라만 금값이 비쌌던 그 김치 프리미엄, 요게 안정화되었을 뿐이지.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훈입니다. 자, 요즘 금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좀 걱정이신 분들 좀 많으시죠? 자, 오늘 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금은 투자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조규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이게 지금 진짜 그 1kg바 순금인가요? 네, 지금 1kg짜리 골드바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또 주제가 금이니만큼 실제 네. 금을 가지고 이제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며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조그만한 게 지금 시세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나요? 얘가 지금 오늘자 가격으로 한 1억 6천만 원 정도. 1억 6천만 원. 네. 네, 이 조그만한 게.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근데 저는 금값이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이야기할 때는 뭐 2억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3억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럼 그 대표님 건 거죠? 제 건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저도 아직 네. 이제 1kg를 갖는 게 목표인데 네네. 이제 차근차근 모아가야죠. 네. 네. 왠지 대표님 딱 이 풍채나 이런 거 보면 집에 이 키로바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쉽게도 그렇게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네. 꼭 되실 거라고 믿고요. 자, 지금 뭐 현재 금거래소도 운영하시고 금에 대한 또 책도 내셨어요. 금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좀 있으세요? 처음 관심을 가졌던 건 제가 2018년쯤에 한창 주식을 많이 할 때였는데 뉴스에 뭐 경제 위기 온다, 막 경기 선행 지수가 뭐 몇 개월 연속 하락한다 그래서 경제 위기 오면은 뭘 사야 되지? 안전자산인데 해서 안전자산 하면 이제 금과 달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에 대해 제가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그때 처음에 이제 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재밌는 게 금이 거의 5,0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데이터가 너무 없는 거예요. 뭐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통념 이런 것들을 제가 다시 검증해 보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좀 매력을 느껴서 좀 더 깊숙이 파봤는데 그러다가 딱 안 거죠. 지금은 경제 위기가 올 거라서 금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금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구나.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제가 대학생이긴 했는데 알바에서 모은 전 재산 1,000만 원을 이제 전부 금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의 슈퍼 사이클이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슈퍼 사이클의 진행 중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금이라는 자산이 보통 한 번 오를 때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오르는 그런 긴 추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사이클이 언제 시작했는가 이걸 보면 2019년 7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은 전체 사이클의 한 절반을 갓 지난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한 5, 6년은 더 오를 이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슈퍼 사이클의 시작의 어떤 전조나 이유나 뭐 근거들은 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금은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실질금리라는 겁니다. 실질금리?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를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금리. 그러니까 금은 이자나 배당을 안 주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금의 매력이 떨어지고 금리가 좀 떨어지면 금의 매력이 올라간다. 이런 이제 통념이 있는데 요게 반이 맞아요. 나머지 반은 이제 또 금 하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 그래서 물가가 오를 때 좀 각광받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각각 지표를 나눠 놓고 하나씩 분석을 하면 안 맞아요. 예를 들면 1970년대 같은 때 보면은 막 금리가 14%, 15% 이렇게 상승하는데도 금값은 26배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깨달은 게 실질금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은행에 예금을 해둬도 내 자산이 늘어나냐 아니면 오히려 내 자산이 더 실질적으로 줄었냐 요걸 판단하는 지표인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면 사람들은 현금을 갖고 있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왜냐면 갖고 있으면 확정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국채를 투자한 투자자들이나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실물 자산, 특히 금 같은 아니면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원자재를 사놓는 그런 사재기 현식이 일어나면서 이 슈퍼 사이클이 벌어진다.
근데 이 실질 금리가 처음 마이너스로 빠져들기 시작한 게 2019년부터여서 네, 그때부터 금의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금은 실질 금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서 물가는 오히려 높은 이런 네. 경기 침체 시대에 오히려 금 투자가 더 활성화될 맞습니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러면 앞으로 이런 현상이 조금 더 장기화될 거다 이렇게. 보통 실질 금리가 한번 마이너스로 빠져들게 되면 그 금의 슈퍼 사이클이 사실은 이 실질 금리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 금리가 웬만해서 마이너스로 빠져드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가끔가다 마이너스까지 가게 됐다는 건 이 국가가 이 부채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의지가 있을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채를 줄이는 방법 중에 금리보다 조금 살짝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해 주면서 부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었고 이 사이클이 또 앞으로 한 10년 동안 유지될 거라는 건 이제 각국의 정부들이 부채에 대한 그런 가치를 좀 낮추면서 재정 건전성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 어떤 국제적인 정세도 또 금값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었군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뭐 김치 프리미엄, 네. 이제 국내랑 이제 국제 어떤 금값의 차이인데, 이런 김치 프리미엄의 현상이 꺼지면서 금값이 좀 급락한 사례가 좀 있었어요. 네.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엔 이게 단기 조정이다, 혹은 뭐 추세가 꺾인 거다, 뭐 설왕설래가 좀 있는데 이거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2월 14일 16만 3천 원 정도였던 그람당 금 가격이 2월 말 아니면 지금을 기준으로 볼 때 거의 13만 9천 원? 요 정도까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 정말 많이 떨어졌죠. 근데 같은 기간 동안 국제 금시세를 보면은 거의 한 2%도 안 떨어졌어요, 사실은. 이 말은 무엇인고 하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만 금값이 비쌌던 그 김치 프리미엄, 요게 안정화되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금은 조정, 그냥 그 자연스러운 조정이 있었던 것 뿐입니다. 어떤 가격도, 부동산도, 주식도 다 선형적으로 올라가진 않잖아요. 뭐 상승할 때도 있고 조정도 오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조정의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다만 우리가 느낄 땐 프리미엄이 너무 높았었다 보니까 이게 다시 안정화되는 과정 플러스 약간의 금 가격 한 2% 남짓의 금 가격 하락, 이게 한 번에 벌어져서 너무 큰 하락이 일어난 게 것처럼 느껴져서 뭔가 이제 금의 상승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닌가, 이런 공포심이 생겼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그런 사이클을 보면은 지금은 아주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게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단기 급락이지만 뭐 프리미엄의 뭐 해소이고 뭐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금 가격이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는 이제 이런 고점을 못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로 이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수요가 좀 늘어난 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다 바다로 막혀 있고 위에는 북한으로 막혀 있다 보니까 해외와의 그런 금 유출입이 버거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원래 공급이 좀 적은 상태에서 갑자기 수요가 좀 몰리면 그 약간의 시차 동안 프리미엄이 발생을 하는 게 원래 늘 그래 왔거든요. 근데 다만 요번에는 그 수요가 조금 더 많았어서 프리미엄이 더 많이 발생한 건데, 이거는 앞으로 금의 슈퍼사이클 기간 동안 금값이 상승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될 이슈다. 오히려 지금처럼 프리미엄이 다시 안정화되고 심지어 약간의 그 조정기를 통해서 값이 저렴해진 지금은 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분할식으로라도 금을 좀 추가 매수할 만한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금이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금이 안전자산은 맞나요? 금 안전자산이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안전자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도 처음에 2018년쯤에 위기가 온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위기 하면 안전자산인데, 안전자산 하면 금이랑 달러잖아요. 근데 이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금과 달러가 같은 카테고리로 묶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달라요. 경기 침체라고 할 때 경기 침체가 같은 형태로만 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냐 아니면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냐 이 두 가지의 위기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금은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에서 빚을 발하는 자산이고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에서 빚을 발하는 자산이다. 우리가 지난 거의 40년, 50년 동안 겪었던 대부분의 위기는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금 가격은 떨어졌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는 환율이 치솟아서 금값이 올랐지만 뭐 여튼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금은 안전자산이 맞다. 다만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에서 그렇게 빛을 발하는 자산이고 이번에 찾아올 위기는 저는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에 가까운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금을 좀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이라도 꼭 보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그렇군요. 자, 뭐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뭐 비트코인이 좀 급락했지만 상대적으로 금은 좀 잘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비트코인과 금. 결국 뭐 금이 비트코인을 결국 이겨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두 개 뭐 자산 간의 어떤 상관관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일단 아주 데이터적, 통계적으로 봤을 때 두 자산의 그런 그 변동, 그거를 이제 상관계수를 분석해 보면 사실 비트코인과 금이 아예 다른 자산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속성이 이제 금과 비슷한 어떤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금은 5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의 지구상에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게 뭐냐면 한정성, 안정성, 그다음에 불변성, 분할성, 그다음에 익명성 이 5가지를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인류 5,000년의 역사 동안 돈으로서 쓰일 수 있었던 그 최적의 모든 조건을 갖춘 그런 자산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이 5가지 조건을 두고 이렇게 분별을 했을 때 마지막에 남는 게 금이랑 은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금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역시 사실은 그 한정성이나 불변성, 안정성, 분할성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암호화폐, 말 그대로 화폐로서의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금과의 어떤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보면 그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익명성이 사실 비트코인은 아예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금은 익명성의 끝판왕이고 비트코인은 투명성의 끝판왕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비트코인이 누구한테 갖고 이런 게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이제 금과 아예 다른 부분에서 많이 쓰인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나 이렇게 탈세계화로 가고 있는 이 사이클 안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그다음에 각국에 있는 상업 대형은행들 이런 은행들은 자신의 자산이 언제든지 동결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러시아 뭐 자산도 그렇고 그래서 달러를 버리는 이유가 첫 번째 그런 의미였고 비트코인도 쉽사리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은행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라면 그 은행의 지갑을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과 은행들은 금을 모으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하고 금이 좀 각광받는 이런 분위기도 이런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2022년도에 이미 골드플레이션이라는 또 책을 쓰셨어요. 네. 그때부터 이미 어떤 금값의 상승을 좀 예측하신 것 같은데 지금 대표님의 말씀처럼 지금의 시기가 금의 슈퍼사이클이다라고 한다면 이 슈퍼사이클이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아까 좀 한 중간 정도 왔다고 했는데 얼마큼까지 올라간다고 보세요? 첫 번째 통계적으로 보면요. 금이 지난 역사 100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볼 때 한 대략적으로 10년을 올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10년 동안 오르는 상승률이 적게는 7배에서 많게는 26배예요. 어유 그렇게요? 그렇게 많이요? 10년간? 그렇죠. 예, 오를 때 되게 무섭게 올라요, 금은. 그런데 지금은 그 전체 사이클에 6년도 안 된, 한 5년 정도밖에 안 왔고 그 기간 동안 오른 상승률이 사실은 2배밖에 안 올랐어요. 2배 조금 더 많이.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상승해야 될 퍼센테이지는 훨씬 갭이 많이 남은 거죠. 일단 요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 금이 나중에 얼마까지 오를 것이냐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은 있어요. 그 국가가 발행한 통화량만큼 금 가격이 오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굳이 금을 찾지 않을 때는
아무리 화폐를 발행해도 금값이 잘 안 올라요. 근데 화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특히 지금처럼 보호무역주의나 탈세계화로 갈 때는 이 금값이 다시 발행된 화폐의 양만큼 재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미국이 발행한 본원 통화의 양과 그 다음에 미국이 보유한 그 금의 양, 이 8,133톤, 이거를 1대1로 매치를 시키면 금 가격이 한 2만 1,000불 정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온스당 한 2,800불 정도 되죠. 어이구, 그러면 뭐 아직 맞습니다. 올라가야 할 폭이 좀 넓군요. 예, 아직도 한 7배에서 8배 정도의 상승 포텐셜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좀 터무니없는 얘기처럼 들리실지 몰라도 실제로 2,400년 동안 이렇지 않았던 역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2만 1,000불까지 오른다라는 게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률적으로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뭐 들어보니까 이거 당장 금 사러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투자는 이제 본인의 어떤 책임 하에서 이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네. 자, 올해 혹시 금값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좀 예측하세요? 올해 이제 보통 1년을 예측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년에만 하더라도 미국 기준으로는 한 25%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40% 정도 금값이 올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당선이 사실은 금값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적 모먼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볼 때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더 높은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 한 3,200불 정도는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한 10% 중반대까지는 더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요즘 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자꾸 매입하는 것 같아요. 중앙은행들이 금을 보유하는 이유, 매입하는 이유가 좀 있나요? 중앙은행들은 2010년부터 금을 순매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금을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일단 2010년부터 금을 사 모으기 시작했다는 이 시작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때 미국을 포함한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어마어마한 화폐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걸 본 이제 다른 중앙은행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와, 거의 350년치 본원 통화량을, 그러니까 돈 푼 거를 단 2년 3개월 만에 풀어버리는데, 이게 화폐 가치가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첫 번째 있었을 겁니다.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을 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제 금을 사 모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사 모으다가 2022년에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사건이 터지는데, 미국이 러시아에게 했던 경제적 제재, 스위프트 제재가 정말 큰 그 방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있어서 그 외환보유고에 달러 자산을 엄청나게 넣어뒀는데, 이게 다 동결당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크라이나 재건하는 데 쓰인다, 이렇게 되니까 이걸 본 다른 국가들도 나도 달러 갖고 있는데 이거 미국이랑 사이 틀어지면 이거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진짜 부랴부랴 다 달러를 버리고 막 어떻게든 막 금을 사 모으기 시작합니다. 2022년에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입한 양이 1,000톤을 훌쩍 넘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200톤에서 300톤 정도 사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갑자기 거의 3배가 넘는 금을 이제 사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 수준의 금 매입을 찍었고, 2022년부터 3년, 4년, 5년, 올해까지도 계속 사상 최고치 수준의 금 매입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상은 이전에 그냥 오로지 달러만 믿었던 그 시대로는 다시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그 강을 넘었구나. 중앙은행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심지어 미국조차도 우리나라 금 보유량의 3배에 해당하는 뭐 390여 톤을 최근 2달 동안에 매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미국도 예외가 아닌가 보죠? 네, 맞습니다. 미국이랑 런던의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그 금 가격 차이가. 그래서 요 차익 거래라고 하거든요. 아비트라지 거래라고 하는. 이 차익 거래 때문에 금을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옮겼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더 본질적인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나서 이제 바젤이라는 그런 그 은행 규제안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에 바젤 3 개편안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신기한 부분이 딱 하나가 보이는데, 은행은 자기 자본 비율에서 최상위 안전자산을 몇 퍼센트 이제 꼭 보유해야 되는 비율이 있거든요. 여기서 금을 최상위 안전자산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금을 최상위 안전자산으로 올려놓았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핵심이 그 금이 ETF나 선물 형태는 안 되고 실물, 그것도 그 은행이 금고에 직접 보관하고 있는 실물만 최상위 안전자산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실물은 이제 런던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선물 시장은 뉴욕에 있는 상품거래소, 네, 여기가 가장 크고, 그래서 각국의 대형은행, 특히 미국 대형은행 중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뭐 시티은행, 뭐 이런 이제 미국 대형은행들이 1994년 이래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거의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실물 금 인도 통지를 때렸어요. 나 금 그냥 실물로 다 인도 받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런던에 있었던 그런 실물 금들이 막 미국이며 각국으로 이제 막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제 실물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또 금을 또 사재기한다라고 해요. 네. 전체적인 어떤 금 어떤 상승에 있어서의 중국의 역할 좀 어느 정도라고 좀 보고 계세요? 제일 큰 손이고 그다음에 이걸 이끌고 있는 이제 그건 우두머리라고 보여지는데 중국이 2000년부터 금을 되게 무섭게 사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국가가 보유한 양이 1000톤 정도였던 게 지금 거의 20년 만에 3배가 늘었으니까 3000톤 정도로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이마저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양이 3000톤이지 그 국가가 IMF에 보고를 한 양만 발표를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분석했을 때 중국이 보유한 금 보유량이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5000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중국이 처음에 2000년부터 모으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중국의 어떤 그 우호국들이라고 불리는 뭐 러시아라던가 그다음에 특히 그런 브릭스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금 보유 정책 이런 것들을 따라서 금을 정말 무섭게 모으고 있고 그리고 이 브릭스라는 이 공동체가 금을 담보로 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금에 대한 중요도 뭐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에 비해서 한국은행은 금 매입에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좀 뭘까요? 공식적인 이유가 하나 있고 좀 비공식적인 이유가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환보유고에 금 말고 어차피 달러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달러가 황금성이 되게 좋거든요. 물론 금도 괜찮긴 하지만 그래서 이 황금성이 되게 좋고 금은 또 실물로 갖고 있으면 보관도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자라도 주는 그런 미국 국채라던가 그런 달러 자산을 많이 보유했던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전에 금을 샀던 게 2011년, 2012년, 2013년 이렇게 총 3년 동안 100톤을 샀거든요. 근데 이 기간을 그 금 가격 차트를 딱 띄워놓고 보면은 가장 최고점 3년 동안 샀어요. 네, 물린 거죠? 네, 물렸죠. 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진짜 기가 막히게 그 다음부터 내려가거든요, 금 가격이. 맞아요. 금 매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비공식적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국가가 금을 보유하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국가가 직접 금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어요. 굳이 국가의 외환보유고에 막 불편하게 그렇게 다 모아놓을 필요 없이 국민들이 금을 모아놓게 하면 그게 국가의 부에 도움이 된다. 그런 이제 관점으로 우리나라도 KRX 금시장이라는 걸 하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금 투자를 해서 금을 보유하고 있고 얘는 나중에 국가가 위기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국가의 부로, 국가의 외환보유고로 이제 치환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국가가 자기 돈 들여가며 금을 사지 않은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비공식적인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도 있군요. 근데 요즘 뭐 금 공급도 굉장히 심하다. 공급난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일단 이것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금이라는 건 언제 만들어지냐면 초신성이 폭발할 때 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금은 지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우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근데 이 금이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한 25만 톤, 26만 톤? 한 이 정도가 이제 지구상에 있다고 하는데 이미 한 20만 톤은 캤어요. 그리고 지금 5만 9천 톤 남았거든요. 근데 1년에 금 생산량이 한 3,000톤에서 3,500톤 정도 됩니다. 한 15년에서 20년이면 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뭐 땅을 이만큼 파면 뭐 이만큼의 금을 얻었다면 지금은 똑같이 파도 요만큼밖에 못 얻는 거예요. 그리고 얻는 이 금도 품질이 되게 떨어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금의 공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금의 공급은 앞으로도 더 많이 줄 거고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파리 기후 협약 이후로 이제 이 금관 기업들이 막 산도 뒤집어 엎고 하니까 사실은 환경 파괴를 좀 많이 시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 규제를 좀 많이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 그래도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공급이 더 무섭게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켜볼 이 한 10년, 15년 이 기간 동안 금의 공급이 정말 무섭게 떨어질 수 있는 지금 이런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이건 금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뭐 자산의 포트폴리오상 여러 다양한 자산들을 좀 매수를 하잖아요. 뭐 금도 하나의 자산일 텐데 금은 좀 많이 올랐으니까 금을 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은이나 구리 같은 자산을 좀 투자하는 거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은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금 투자는 좀 알아도 은 투자는 잘 모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금에 이렇게 슈퍼 사이클이 딱 오면은 은은 뒤늦게 오르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요. 이전에 금의 상승 역사를 보면 보통 금이 오른 거의 1.5배 내지 2배만큼 그 은 가격이 더 많이 올라요. 예, 항상 그랬단 말이죠. 지금 이제 절반의 시기까지 온 이 기점을 기준으로 볼 때 금 가격 오른 거랑 은 가격 오른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 금의 슈퍼사이클 기간 동안 은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이 사실을 인지한 그 투자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금의 상승 사이클이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 은의 상승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은이라는 자산이 이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 산업 수요로 쓰이거든요. 은이 모든 원소들 가운데 전기 전도율이랑 열 전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전자공학에선 필수재처럼 많이 쓰이는데 은이 좀 비싸요. 이게 구리에 비해서는 거의 10배 이상 비싸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에서는 최대한 구리로 대체를 해왔던 거고,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이다, 5G다, 그 다음에 각종 군사기술에서도 이렇게 최첨단 기술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은의 산업 수요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을 포함해서 이런 광물들의 공급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은도 지금 그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거의 한 15년이면 은이 고갈된다고 해요. 예, 그것처럼 이제 금과 마찬가지로 거의 공급은 계속 줄어드는데 수요는 또 폭발하고 있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런 요건을 다 제거하고 보더라도 금보다 은이 더 많이 오르는데 은의 이런 상승 모멘텀들이 더 끼어 있는 지금은 되게 매력적인 자산으로 느낄 만하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금이랑 상관 계수는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은은 금을 완전 똑같이 따라가거든요. 근데 구리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금의 상승기 동안 구리의 상승률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오히려 금을 산 것보다 못했던 역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관점, 좀 더 산업적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투자를 해보는 게 좋지, 금 대신 구리를 투자하는 거는 약간 그 투자의 원리에 안 맞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대표님, 그 과거에 그 미국이 금 시세를 조작한다라는 이런 의혹이 좀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솔직히 이게 갑론을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종의 음모론처럼 이야기가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달러라는 자산을 가장 최상위 자산으로 올려야 되고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보유하고 그거에 대한 신념이 깨지지 않으려면 금값이 오르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달러 가치가 유지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느껴지게 만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금 자체를 예전에도 조작했던 역사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6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그 달러 체제가 붕괴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은 금 가격을 35달러에 고정을 했었는데 이게 누가 봐도 미국이 달러를 푼 게 너무 많고 이게 금을 다 못 바꿔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다 금 바꿔달라.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항공모함 끌고 가서 내 금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그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금 가격을 어떻게든
고정을 시켜야겠다 생각했던 미국이 유럽의 한 7개 국가였나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골드풀이라는 연합을 형성해서 2만 톤을 그 2만 톤의 그 실물 금을 모아서 시장에 막 덤핑해 버려요. 예, 그래서 강제적으로 금값을 막 낮추었던 역사도 있고 이런 역사들이 역사적으로 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실물 금을 덤핑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금 가격을 우리가 책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오늘 금 가격 뭐 트로이 온스당 2,800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가격은 금의 실물 가격이 아니라 선물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선물 시장만 조작하면 돼서 비교적 선물 시장은 레버리지도 많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계약으로만 묶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가격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음모론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 그렇게 가격 조작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측의 주장은 이런데 우리가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뭐 저는 한 반만 믿습니다. 네, 결국 그런 것도 또 한번 좀 잘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좀 존재하겠군요. 자, 이제 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지금 기다리시는 시간이실 것 같아요. 자, 금 투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 투자 방법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금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긴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물, 이제 골드바 같은 걸 살 수도 있고요. 실물 보관하는 것도 불편하고 불안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금융자산의 형태로 많이 투자를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ETF, 금통장, KRX 금시장, 그리고 금광 주식 투자 이렇게 4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일단 실물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물의 가장 큰 장점은 금 투자의 본질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자산은 그 누구한테도 통제를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조차 이 금이라는 자산의 실물로 직접 보유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두 번째는 실물은 살 때는 부가세를 내지만 뭐 지금처럼 나중에 뭐 이제 5년 뒤에 금값이 비쌀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저렴할 때 부가세 10% 내는 거는 사실 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노업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나 뭐 그런 배당소득세나 뭐 그렇게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이 있지 않으니까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ETF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수익의 15.4% 혹은 이제 미국에 상장된 것 같은 경우에는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값은 한번 오를 때 되게 무섭게 오른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살 때 차라리 그냥 부가세 정도를 주고 사고 그리고 나중에 팔 때 그런 이제 양도소득세가 없는 게 큰 매력이다. 그리고 뭐 부가세도 사실 안 내고 살 수 있는 방법도 꽤 있어요. 개인 간 중개 거래 이런 걸 이용해서 또 구매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건 차차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도 나는 실물은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ETF 형태로 투자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ETF는 일종의 펀드인데 우리가 금 가격을 그대로 쫓아가도록 설계된 그런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간편하다는 게 있습니다. 이거 주식 어플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매수 클릭하면은 뭐 매수도 되고 매도도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좀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하다는 건데 실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 좀 투자의 효율성을 내려면 한 5돈 정도는 사야 되거든요. 한 번 살 때. 그게 가격으로 따지면 2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300만 원, 거의 300만 원 돼야 된다고 봐야죠. ETF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적게는 5천 원, 뭐 좀 비싸봐야 10,000원이면은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ETF 같은 경우 이제 금 관련된 ETF는 수수료가 0.7%에서 0.8% 정도 수준이라서 내가 오늘 샀다가 내일 당장 팔아도 그렇게 큰 뭐 전환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ETF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팔 때 내가 번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인지하고 투자를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예전에 원유 사태 겪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ETF는 특정 뭐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질 때 실제 금 가격이랑 괴리율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요런 계리율이 나한테 이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데 이제 뭐 그게 상장 폐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꼭 인지를 하고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금통장 같은 경우에는 ETF랑 비슷합니다. 예, 은행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고 수수료는 ETF보다는 조금 높아요. 한 2% 정도 되지만 훨씬 더 ETF보다도 훨씬 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이점이 있고 이제 뭐 그렇게 비슷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많이 추천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KRX 금시장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2014년쯤에 국가가 이제 금거래를 좀 양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국거래소 통해서 만든 건데, 우리가 주식 어플에서 똑같이 ETF나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매수 매도 이렇게 클릭해서 금 투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래서 장점이 간편하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수수료가 ETF보다도 더 저렴하다는 게 있습니다. 한 0.2% 내지 0.3% 정도라서 수수료가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이고,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세금도 없습니다. 이게 실물로 내가 인출받겠습니다 하면 부가세를 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매수하고 매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뭐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 이런 것도 없어서 투자의 효율 면에서는 되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래서 실제로 고객들이 금을 사면 그 실물 금이 한국 예탁원에 예치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물 가격을 추종해요. 우리 최근에 뭐 국내 금 가격 20% 프리미엄 붙었다 이렇게 얘기 들으셨잖아요.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공급적인 특성이 좀 고질적이다 보니까 금 가격이 오를 때마다 같은 이슈가 반복될 거예요. 지금처럼 프리미엄이 좀 낮을 때, 안정화되었을 때 KRX를 통해서 금을 사면 실제 실물을 갖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다 보니까 금 가격이 오를 때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는 이점도 얻을 수 있다. 네, 이런 장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답변 드리고 싶은 그런 방법 중에, 우리가 그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해요. 금은 이자나 배당도 주지 않으니까 뭐 별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광 기업 중에 하나인 그런 베리골드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금을 캐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금값이 오를 때 그 금광 주식들도 가격이 오르니까 그 상승도 먹고 배당도 먹고 이렇게 이런 이제 다양한 금광주들에 투자를 하면 생각보다 금값이 올랐을 때 더 높은 수익을 얻을 그런 가능성도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2030 세대에서 콩알금 재테크라는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콩알금 뭐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금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요즘은 금값이 너무 비싸니까 한돈도 거의 60만 원을 호가하니까 이제 그거보다 더 작은 그램, 뭐 반돈 아니면 1g 이런 형태, 되게 조그만 형태로 있는 이런 콩알 형태의 금을 투자하는 수요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스테커스라고 하는 저의 사업장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중량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걸 직접 체감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중량은 이 전체 금값에서 공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는 그렇게까지 효율적인 투자는 아니거든요. 콩알금보다 이제 조금 더 한 1g이나 뭐 한돈짜리, 뭐 반돈짜리 이런 골드바들은 나중에 내가 팔 때 또 그걸 원하는 사람한테 팔면 돼서 그러면 내가 조금 비싸게 샀더라도 또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중개 거래하는 형태의 방법을 같이 고안해 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중량으로 실물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투자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저중량의 실물을 사는 거랑 아니면 요즘에 뭐 24K 금과 관련된 액세서리를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조금 하는 게 더 나을까요? 나는 무조건 투자의 그 관점만 본다라고 한다면은 액세서리를 안 보는 게 좋기는 해요.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순도가 좀 떨어집니다. 아무리 높은 순도의 금을 쓴다고 해도 이 예를 들면 팔찌 같은 경우에 이 시계로 예를 들게요. 그럼 이 이음새 하나하나 부분을 이제 끊어지지 않게 만들려면 금이 좀 무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땜 작업을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전체의 순도가 좀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반지 같은 경우에는 99.5%, 그 다음에 이제 팔찌 같은 경우에는 99.2%까지 순도가 좀 다운되다 보니까 그건 나중에 내가 이 금을 팔 때 그만큼 정제료라는 부분이 발생하면서 금값을 좀 덜 받습니다. 투자 효율 면에서는 나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팔찌나 목걸이나 반지 같은 경우는 10년 내내 착용한다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진 않거든요. 오히려 가격이 오르죠. 원래 액세서리를 즐기시는 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액세서리 형태로 사는 게 훨씬 더 높은 경제적 가치 그리고 훨씬 더 높은 효율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요즘 뭐 저도 약간 금리를 좀 갖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이런 사탕 같은 걸 먹다 보면 금리가 딱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그걸 다시 재사용하려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금리 혹시 가져가면 혹시 쳐주시나요? 그럼요. 이제 뭐 우리 동네에 이제 뭐 구두방 이런 데 가면 이제 금리 삽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실제로 금리 형태가 두 가지인데 이렇게 이빨 전체를 씌우는 크라운이라는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이빨 안쪽에만 하는 일레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순도가 한 40%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일레이는 한 70% 정도 이제 요 정도의 순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자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돈당 크라운은 21만 원 그리고 일레이는 37만 원. 근데 물론 돈당 네, 돈당이기 때문에 실제 중량은 한 크라운은 0.4돈, 뭐 일레이는 0.2돈 이렇게 돼서 일레이를 가져오시면 한 7, 8만 원 정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크라운을 가져오셔도 이제 좀 진짜 크기가 크다 하면은 뭐 10만 원까지도 받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실제 돈이 되는 거군요. 네. 꼭 가져가야 되겠네요. 네, 버리면 안 되고. 자, 이제 금은방 가다 보면 항상 하시는 이렇게 말씀 중에 금은 지금이 가장 싸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믿어도 되는 말인가요? 그렇죠. 금이라는 자산은 기본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의 정반대에는 뭐가 있냐면 화폐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원화나 이제 미국에서 발행되는 달러나 고질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든지 양이 많아지면 그거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화폐의 양이 계속 많아진다는 건 금값은 영원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자산인 건 맞습니다. 다만 올해 작년보다 2% 화폐가 많아졌다. 그럼 금값이 정확히 2% 오르냐? 이렇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기간에서는 화폐가 많아져도 사람들이 굳이 금을 찾지 않다가 나중에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면 이만큼 괴리가 발생했던 그 화폐의 양만큼 금 가격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쭉 올랐던 역사들이 무한히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승의 전체 사이클의 기간 중간에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가격이 조금 높을 때 사거나 조금 낮을 때 사거나 사실 5년 지나서 생각해 보면 2030년에 돼서 오늘을 생각해 봤을 때 아 그때 내가 2025년 2월에 살 게 아니라 5월에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냥 오늘이 가장 싸다 생각하고 이렇게 금을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을 또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증여하기도 하는데 증여세가 이렇게 나온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조건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금도 그냥 현금이랑 거의 똑같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0년을 기준으로 자녀한테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이제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거 관련된 세무사님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증여를 할 거면 빨리 해줘라. 왜냐면 오늘 증여를 안 해주고 10년 뒤에 증여를 해주면 그땐 금값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증여를 해줄 당시에 금 가격을 시가평가해서 증여세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증여를 할 거면 오늘이 가장 싼 게 맞으니까 증여를 뭐 5년 뒤, 10년 뒤에 하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군요. 자, 또 금에 보면 뭐 투자하기 좋은 계절이 또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금의 가을 효과라는 그런 논문이 있는데요. 그런 논문이 있어요. 네, 가을 네. 효과. 그게 한 40년치의 금 가격 데이터를 그 분석을 해서 금이 어느 시기에 가장 잘 오르는가 이걸 분석한 게 있는데 유독 9월에서 11월 사이에 좀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이제 두 가지를 꼽아요. 첫 번째는 대부분의 경제 위기가 보통 그때쯤 일어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뭐 대공황, 그다음에 블랙 먼데이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시기쯤에 이제 좀 경제 위기 같은 게 많이 발생하니까 그 시기 부근으로 갈수록 이제 뭔가 경제 불안 요소들에 대한 뉴스들도 많이 나와서 금 가격이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또 상승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금을 가장 많이 사는 국가가 중국이랑 인도거든요.
이제 중국과 인도의 그런 축제 기간이 대부분 이 가을 쪽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그 결혼을 하는 시즌도 이 가을이다 보니까 이 결혼 시즌과 그다음에 금의 축제 기간, 그러니까 그런 금을 많이 사는 중국과 인도의 축제 기간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실제로 그때 금의 실물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예, 그래서 금을 살 거면 9월 이전에 미리 사놓는 게 좀 좋다. 논문의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음식 중에 금 이렇게 뿌려놓는 이런 음식이 있잖아요. 금박. 네. 이런 금박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오신 이런 실물 금하고의 차이가 좀 있나요? 금박은요, 거의 가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금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금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얘는 정말 얇게 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1g의 금만으로 거의 3kg만큼 이렇게 넓게 필 수 있다고 해요. 그거를 이제 갈기갈기 찢어 놓은 게 이제 금가루, 금박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이제 좀 그렇게 요리할 때 먹는 용이지 진짜 투자용으로 보기에는 중량이 너무 작다.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진짜 금과 가짜 금을 좀 구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깨물어 보죠. 네. 네. 금은방 사장님들은 막 20년, 막 30년 이렇게 일하시다 보니까 딱 보면 아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면 이렇게 벤치로 눌러봐요. 그러면 이렇게 금은 되게 무른 성질 때문에 누르면 쭉 하고 들어가는데 이게 14K나 18K 아니면 아예 다른 금속은 되게 딱딱해요. 아니면 이제 자석을 여기다 대보면 금이 아닌 금속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붙어요. 뭐 물론 은이나 뭐 다른 이제 그런 그 자석이 안 붙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얘를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세워서 그 되게 강한 자석 있잖아요. 그걸 이제 올려놓고 떨어뜨리면 얘가 이렇게 슥 하면서 정말 일정한 속도로 떨어집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도 알 수가 있고 그냥 가장 확실한 건 사실은 그냥 종로에 오시면 그런 감정원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한 1,000원, 2,000원 주면은 금방 감정을 해주거든요. XRF라고 하는 그런 그 분석 기법을 통해서 이제 이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순도가 몇 프로인지, 뭐 진짜 금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감정 받아보시는 것도 좋다. 비용도 별로 많이 발생 안 하시니까요. 자, 그럼 대표님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실물로 금을 구매했을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금값이라고 하면 딱 정해진 가격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파는 곳마다 다 금값이 달라요. 살 때 가격도 다르고요. 팔 때 가격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군데 정도 한 뭐 4-5군데만이라도 아니면 더 난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몇 군데만이라도 비교를 해보시면 금값이 다르다. 예, 업체마다 금값이 다 다르다라는 부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의 지식 수준에 따라 그 사람이 사야 되는 금이 달라요. 요거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전혀 아마 못 들어보셨을 내용인데 이런 형태의 골드바를 살 수도 있는데 아니면 완전히 그냥 덩어리 형태의 금도 있거든요. 골드바는 아무리 뭐 공인비가 적게 든다고 해도 뭐 얇게 펴야 되고 프레스로 찍어야 되고 광도 내야 되고 케이스도 담고 뭐하고 하면 실제 금값에서 좀 쓸데없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덩어리는 국내 3대 감정원의 도장이 정확히 찍혀있는 그런 주물금, 덩어리금 형태를 투자를 한다면 내가 투자의 효율면에서 더 많이 높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나한테 맞는 제품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양베리 조규현 대표님을 모시고 금시장의 미래 전망과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